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 무력기관 간부들이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당과 정부, 무력기관 주요 간부들이 수행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 박태성 당 비서 등이 수행단으로 동행했습니다. 양국 간 불법적인 무기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장소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확인하면서 북한은 이웃이며 우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주요 고비마다 정상회담을 가지며 북한과 우호를 다져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논의하고 공식 만찬도 함께한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용 열차로 이동 중인 김 위원장은 오늘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오늘이나 내일 중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은 러시아의 이웃이며 계속 우정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는 고비 때마다 밀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해외 방문은 4년 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였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이때는 공식적인 합의 결과가 없었지만 이번엔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재래식 무기가 부족한 러시아와 핵 잠수함 기술과 식량 등이 절실한 북한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밀월 관계는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에 당선된 푸틴 대통령은 그해 북한을 방문해 친선 조약을 체결했고 이듬해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재정 위기에 빠진 러시아와 극심한 식량난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던 북한으로선 외교적 고립을 깨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무기 거래를 시도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구도가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는 건 무기 거래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며 푸틴이 국제적인 왕따를 만나 지원을 구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주저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 정박 대북정책 부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는 건 무기 거래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고 관측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상당한 양의 탄약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inal step in a series of convers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to finalize a growing arms transfer relationship in which Russia receives significant quantities and multiple types of munitions from the DPRK.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의 맥락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금방 승리할 거라고 자신했던 푸틴이 결국 국제적인 왕따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라며 구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To meet with an international pariah to ask for assistance in a war that he expected to win in the opening month. Look, I would characterize it as him begging for assistance. Now, 북한과 러시아 간 어떠한 무기 거래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제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of course have aggressively enforced our sanctions against entities that fund Russia's war effort,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ose sanctions and will not hesitate to impose new sanctions if appropriate. 그러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이 무엇을 보상받을지 들여다보겠다며 회담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국영통신을 인용해
북한 탄약을 대가로 러시아가 군사기술 이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북한 건설 노동자를 보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전술 핵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이 잠수함을 이용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할 수 있다고 미국의 싱크탱크가 예상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매체인 분단을 넘어는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이 로미오급을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0개 미사일 발사구를 갖춘 대형 구조물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잠수함 공개 이후 논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잠수함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형 잠수함의 SLBM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23억 달러 추가 지원 계획 등 이번 순방의 성과와 의의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회담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강한 비판의 메시지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내수 진작 대책을 점검하며 민생과 관련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다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데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신문조서 서명 날인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팽팽한 승강의 끝에 이재명 대표가 2차 출석에 응하면서 검찰은 다시 한번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표가 건강 문제로 8시간 만에 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방북 비용 대납과 사법방해 등 관련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만큼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 짓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조사 때도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터라 조사에 얼마나 진척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변수입니다. 단식이 열흘을 넘기며 당 지도부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 조사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번 준비했던 질문지 250여 쪽을 최대한 압축해 새로 짜는 등 되도록 저녁 전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휠체어나 구급차 등도 준비할 방침입니다. 지난 9일 서명하지 않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번엔 이 대표가 서명할지도 관심입니다. 이 대표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법리를 검토해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필로 수정한 부분을 기록에 첨부해 법원의 판단 토대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출석을 끝으로 이 대표 조사를 마치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주 초내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추석 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여부를 가름할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0일이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제1야당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게 검찰에도 부담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해당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재발 방지택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오늘 회의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여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회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안보 책임자를 불쏘시개로 쓰려고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이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개입, 대통령실의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고 제대로 이 사실을,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불쏘시개로 국방부 장관을 사용하려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보다 더 특수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한순간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여당 내에선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역공에 나선 거란 비판도 적지 않은데 변수는 개각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선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급진전됐습니다. 거기에 맞춘 한미 군에 관한 통솔,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가장 끌어낼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의 검토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런 기류를 모를 리 없지만 탄핵 카드를 꺼낸 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제 공격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특검 도입 등 이른바 플랜 B를 세워둔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되는데 당분간 관련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정합격이 의심되는 5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채용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자 384명을 전수조사해 3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모두 162차례 경력 채용이 진행됐는데 64%인 104차례나 공정 채용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합격 의혹을 받는 사람은 모두 58명으로 전체 경력 채용자의 15%에 달합니다.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마약류 관련 수사까지 받는 정신과 의사가 공공의료원에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등 의료인 행정 처분이 사실상 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 내려지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요. 의료인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였던 유부남 A씨. 자신의 환자였던 유부녀 B씨와 최근 5년간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윤리 지침에는 진료 중인 환자와 애정 관계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정신과에서는 더욱 금기시됩니다. 정신과는 굉장히 은밀한 얘기를 하거든요. 환자의 그런 약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거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 이런 거는 일단 무조건 안 되는 걸로. 게다가 A씨는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병원을 찾지 않은 가족 등 명의로 60여 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고 마약류를 업무의 목적으로 불법 취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다른 지역 공공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겨 버젓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채용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만두라고 해도 딴 데 가서 또 취업을 하지 그냥 있지는 않을 건데 취업을 못하게 막을 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죠. 관련 법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행위를 한 때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번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야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행정 처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생겨서 YTN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의료인 마약류 사범은 165명,
마약류 범죄 등 심각한 일탈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투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3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5살 정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현장 장소를 제공한 세입자 정 씨와 대기업 직원 31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함께 신문한 31살 김모 씨는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는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차 2대가 가게 주변을 순찰합니다. 잠시 뒤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골목 안으로 황급히 들어갑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가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차를 타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어났는데 중심을 못 잡으니까 좀 감자탕 옆에 화단이 있어요. 그쪽으로 쓰러져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 경찰에 와서 재판. 이 남성은 오후 4시 반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가게 앞에서 직원과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3시간가량 추적한 끝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남성을 바로 이곳에서 붙잡았습니다. 운전자가 버린 차량은 체포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 한복판에서 발견됐습니다. 바퀴 곳곳이 긁히고 쓸려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들은 체포 당시 남성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약간 어깨에 이렇게 축 늘어진 상태로 이렇게 걷는데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거의 약한 사람처럼.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등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안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4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 2층에서 심정지 상태인 50대 여성과 어깨와 허벅지에 경상을 입은 50대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도 얼굴과 복부에 큰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진 발생 나흘째인 모로코에서 사망자가 2,800명을 넘으며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으려는 시간과의 싸움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지진 피해 현장을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다행히 막혔던 길들이 하나둘 뚫리면서 구조 작업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안타까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쉴 새 없이 환자를 실어 나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 가족들을 두고 온 주민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지만 희망을 놓을 순 없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치우고 있어도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중상자가 많고 산사태 등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Nos encontramos en la población de Imintela, es una zona muy remota, nos ha costado casi 8 horas de carretera el llegar hasta aquí. 하늘에서 내려다본 지진 피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수백 년 된 집들은 한때 관광 명소였지만 이제는 납작한 흙무더기로 변했습니다. 알하우즈주의 산간마을 한 곳은 전체가 잿더미로 바뀌고 주민 절반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아지즈 아하누쿠 모로코 총리는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추정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باش يمكن يساهموا في إعادة البناء إن شاء الله ديال المنازل ديالهم وديال السكنة ديالهم اللي كانت عندهم. 모로코를 돕기 위한 외국 구조대가 속속 합류하고 구호품도 전달되는 등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스페인과 영국, 카타르 등 4개 나라 지원 요청에만 응하면서 비판이 나오자 추가 지원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면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부의 강력한 폭풍우가 강타해 최소 200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리비아 동부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폭풍과 홍수로 북동 동북부 데르나시 등에서 지난 이틀간 최소 20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실종됐습니다. 리비아 동부 의회가 지명한 오사마 하마드 총리는 데르나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을 재해 지역으로 지정하고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경향신문에 실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14일이 되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째가 되는데 이 기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최근 노동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역에서 일할 때 충분히 안전을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10명 중 7명꼴로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고요. 공사의 대책 이후에 나홀로 근무 문제가 해소됐는가라는 질문에도 94%가량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 이후 영무원들에게는 호신용품이 지급됐는데 막상 사용을 하려 하면 이후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보다 더 시급한 대책으로는 단독 근무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충원을 꼽는데 특히나 최근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업무가 더 과중해졌다고 합니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2인 1조 근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신화공사 측에서는 사람을 더 뽑을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1년 동안 무엇이 바뀐 건지, 비슷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는 충분히 된 건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가 철회되고 지역 자율에 맡긴다라고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곧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적 수용성이 낮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제도를 백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불편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정부가 포기하면 과연 어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느냐는 물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지난 2000년대에 시행이 됐다가 회수율이 낮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쌓이면서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 없이 그대로 보증금제를 재도입한 것은 아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포기할 게 아니라 정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소비 제한보다는 유럽처럼 생산 단계에서 규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볼 기사는 중앙일보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 기후 동행 카드 한 달에 6만 5천 원을 내면 서울의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 또 내년에 도입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 등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무제한 교통카드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독일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승용차 이용 대수를 연 13,000대 줄이고 온실가스도 32,000톤가량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보완을 거쳐서 7월에 정식 출시할 예정인데 수백억 원대의 예산 부담이 있고 또 경기도와 인천시와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측은 하나의 생활권인 수도권 교통 문제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발표했다면서 다소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년 7월이면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해 주는 걸 골자로 하는 정부의 K패스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와 충돌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등에서 유행 중인 무제한 교통카드가 국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식, 간식을 꼽으라면 마라탕과 탕후루 그리고 스무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 배달앱이랑 또 포털에서 10대들이 가장 많이 주문을 하고 검색하는 메뉴들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단짠단짠의 조화라서 큰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을 즐겨 먹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는데 자칫 당뇨나 비만에 걸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라탕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과 비슷한 나트륨이 또 탕후루와 스무디에도 하루 권장 섭취량에 다다르거나 넘어서는 당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위염이나 당뇨, 또 비만 등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먹으면 더 많이 원하게 된다면서 청소년 자녀들 식습관에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의 조사 수사 전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수사와 송치를 규정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이번 주말 재개됩니다. 개별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 오늘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교권보호 입법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사들은 서희 초교사 49제인 이달 4일 공교육 멈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연 이후 집회를 멈췄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 본회의 등이 줄줄이 예정됨에 따라 다시 집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YTN은 건강한 노인을 위한 여가 시설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 곳곳에 복지관이 있긴 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할 게 없다고 피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부 시설에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 부족한 노인 여가 시설이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선배 어르신 여러분, 주먹을 쥐고 한번 하늘을 향해서 아차. 피아노를 전공한 83살 김효자 씨는 오늘도 라디오 부스에 앉아 마이크를 잡습니다. 선배 어르신 여러분, 잊혀진 계절 잘 들으셨나요? 4년 전 노인복지센터 음악방송 자원봉사를 시작한 뒤 잊고 살던 일상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에 우울한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아주 즐거워요. 이곳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난이도별로 6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인기 만점입니다.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을 찾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은 금세 마감됩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빨리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추첨제를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을 정도로 센터에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곳이 특히 붐비는 이유는 이곳만큼 양질의 노인 복지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설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의 노인 복지관은 360여 곳, 4천여 개에 달하는 노인 요양시설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수준인데다가 초고령 위주의 프로그램만 있다는 게 어르신들의 불만입니다. 한 90 다 넘은 분들이 오고 시설이 안 좋고 이렇게 재밌게 또 안 해요. 내 신청했다가 한 번씩 갔다가 그냥 안 가고. 건강한 노인의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부족합니다. 올해 기준 노인 복지 예산은 23조억 원이 넘지만 이 중 80%에 해당하는 18조 5천억 원이 기초연금 예산입니다. 나머지 20%의 예산으로 노인 복지 인프라 사업이 채워지는데 이마저도 상당수는 질병 요양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건강한 노인의 여가만을 위한 예산 항목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결국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해도 할 것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게 어르신들의 현 상황.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다는 통계가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을 여가시설이 부족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맺게 되면서 이게 이제 우울감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진짜 좀 필요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사회적 관계도 좀 맺고 그런 게 좀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행복한 노년을 보장해주는 복지사회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다닐 수 있는 때까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이런 데 다니고 싶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먼저 친환경 차량 관련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친환경 차량 하면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엔 전기차만 좀 주목을 받고 수소차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 시내엔 한 3만 5천 기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네마다 있는 거죠. 근데 수소차는 충전소가 1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기본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중요한데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 그럼 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냐? 아무래도 수소를 충전할 때 고압으로 충전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화학 시간에 배우듯이 수소라는 게 지구에 존재하는 원자 중에 가장 활발하게 다른 원자들이랑 반응하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보통 물이나 다른 형태로 다른 것들이랑 반응을 되게 잘하죠. 수소가 반응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걸 더군다나 반응성이 큰 수소를 고압으로 하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 그래서 충전소를 건설할 때 아무래도 주변에서의 이런 어떤 허가를 얻는 것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이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 악순환 구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회사들에서 자동차 회사들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승용차로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은 딱 하나고요. 토요타도 딱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택지가 좁은 부분 이것들이 또 하나 수소차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가 좀 주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수소차의 그 미래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이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가 가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면 친환경이라는 장점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기차보다 충전 시간이 짧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 번 충전을 하면 더 오래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수소차가 들어오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상용차, 저희가 생각하는 트럭이나 이런 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소가 아무래도 수소 자동차가 고효율이고 고성능이고 그리고 충전 같은 것들이 한 번 하면 오래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용차에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상용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승용차를 사용하게 되면 충전소를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되지만 상용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 중심으로 충전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상용차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수소차가 좀 발전을 하지 않을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단거리는 전기차가 맞고
그리고 장거리나 아니면 대용량 차량 같은 경우는 수소차가 맡는 이런 역할 분담이 어떨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산업계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그런 의견이 현실화가 된다면 뭐 국내 기업 또 산업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세요? 이게 수소차가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산업 범위가 광범합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소는 혼자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랑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묶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수소를 떼어내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운반하고 충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산업계에 전반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소차를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인가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는 스위스 같은 데다가 수소 트럭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꽤 독보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소차의 발전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기차가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가는 좀 흐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인기를 한창 끌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크게는 과잉 생산 아닐까 싶고요.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좀 과잉 생산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차 전지 생산 지수 같은 것을 보면 올 3월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4개월 연속 생산 지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도 4월 이후로 한 3개월, 4개월 연속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래도 좀 생산 과잉이 누적된 게 아닌가. 여기다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여러 가지 소재들이 사실 중국산 소재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연관돼서 좀 더 제재 가능성들이 높은 좀 미국에서 주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국 기업들과의 2차 전지 부분에서의 어떤 경쟁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미국에 직접 수출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합작법인을 서해안 만들어서 그런 쪽에서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같은 것들도 좀 올라가는 부분 여러 가지가 조금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황제주로 불렸던 에코프로가 100만 원 아래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실망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어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사실 국제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악재들이 많은데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보면 이게 미국의 통화 정책이 최근 들어서 주가를 계속해서 눌렀던 부분은 결국은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갈 건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고금리가 유지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좀 완화된 연준 의사들의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약간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가장 비근한 예로는 8월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가 아니고 올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상당히 누그러진 발언이고 최근에 보스턴 연준 총재 발언도 그렇고 금리 인상에 있어서 이게 금융시장에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이 사후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올린 것이 발견됐을 때 그렇게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되돌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최근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숨통을 터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 초순에도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12개월째 수출 감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반등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은 지금 1일에서 매달 1일에서 10일까지 이제 속보치가 한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매달 처음 3분의 1 속보치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 작년 같은 월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14% 정도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수출이 한 28% 줄고 대중 수출이 한 17%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오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중 수출, 반도체 수출인데 이 두 부분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결국 우리 수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상저하고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이제 상저하고를 너무 고수하기는 좀 이제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 있고요. 그것은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생각보다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부동산 발로.
거기다가 미중 이제 무역 분쟁이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막 불이 붙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도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다가 지금 유럽 경기도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미국이 작년 2분기, 올 2분기에는 작년 대비 한 2.1% 성장하고 3분기도 한 3% 정도 성장할 거라고 수치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 지금 결국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경제들이 좋지 않으면 근데 미국도 이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거든요. 결국 글로벌리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조금 올해 상저하고를 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너무 상저하고에 지금 근거해서 경제 시나리오를 짜는 것들은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도 그 화웨이 사태가 지금 터지면서 지금 뭐 앞을 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뭐 부동산발로 시작한 거에서 지금 화웨이 사태 말씀해주신 거 결국은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중국은 예전에 일본이 이렇게 미국에 의해서 플라자 합의로 환율을 막 인상당하고 했을 때 그때랑 비슷한 상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뭉치는 경제죠. 해외에 있는 자산도 갖고. 근데 중국은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랑 결과적으로 일본은 사이가 좋았던 편에 비해서 지금 미국 일본의 사이가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추가적으로 중국 경제에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금융권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종 금융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금융 당국이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 사고들이 있고 뭐 횡령 사건들이 금융회사에서 자꾸 있다 보니까 결국은 금융회사에다가 내부 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뭐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CEO가 그 금융기업들의 CEO가 각 그 임원들에게 내부 통제에 당신은 요거를 하고 당신은 요거를 하고 이런 기준들 그러고 업장들을 딱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준수하고 금융위원회에 리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하지만 산업계에서 비슷하게 이 CEO에게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굉장히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규제인 것 같은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도 도입까지의 굉장한 진통이 좀 있었고 도입 이후에도 이게 지금 적절하게 잘 적용되고 있냐의 논란이 있거든요. 이런 규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면책 조항도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야라고 하면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조항도 있긴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금융회사 보통 저희가 보면 금융지주회사들의 직원들은 수만 명이거든요. 그중에 한두 명의 어떤 정말 개인적인 일탈을 그러면 과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다 걸러낼 수 있느냐. 다만 분위기 자체는 엄격하게 가는 분위기이지만 이것들을 다 걸러내고 그것을 걸러내지 못했을 때 과연 그것을 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합당한 일이냐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구절 열병식에 포착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모습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특별석에 앉고 군부 2인자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북한의 후계 구도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열린 군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어머니 리설주, 당 비서들과 함께 특별석 뒤편에 마련된 귀빈석에 앉았던 김주애. 최근 열린 구구절 75주년 열병식에선 아버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옆자리인 주석단 특별석에 자리했습니다. 김주애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민군 원수로 군부 2인자인 박정천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이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김주애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북한의 고위층이 김 위원장 이외의 인물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건 이례적입니다. 이 같은 행보에 일각에선 김주애가 어린 나이지만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적어도 위상 자체는 이전보다 올라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직 승계자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구구절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좌석도 바로 김정은 오른편에 앉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이 국제 무대에 처음 데뷔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비중이 이전보다는 높아진 양상을 연출한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른 후계 구도 노출은 권력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김주의 후계자로는 아직 이른 판단이란 평가도 여전합니다. 법 제도적인 절차에 따른 후계자로서의 이제 위상 확보, 그리고 최소한의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해서 역할을 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보여 있기 때문에 후계자로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국가정보원은 김주의 이외에 김 위원장에게 첫째 아들이 있고 성별 불상의 셋째 자녀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방산기술 침해 위험에 대응하고자 방산업계와 함께 방산침해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 15곳, 방위산업진흥회와 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유관기관, 대통령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의회는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대란 우려와 관련해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한국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요소수 재고를 공개한 3,130개 주유소 가운데 97%에 이르는 3,014곳에 요소수 재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중국 상황과 국내 요소수 현황을 점검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의왕과 용인에서 땅을 파고 송수관이나 우수관을 설치하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파묻히며 잇따라 숨졌습니다. 현장엔 흙막이 판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경기 의왕에 있는 송수관 매립 공사장. 깊게 파인 구덩이 안쪽으로 파란색 송수관 중간이 끊겨 있고 주변에는 흙이 마구 쏟아져 있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30대와 70대 노동자가 무너져 내린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2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2m 10cm 깊이로 파여있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 상수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흙이 쏟아져 내리는 걸 막아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굴착 작업을 할 때 집안이 붕괴할 위험이 있으면 흙막이판 같은 안전장치를 두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저희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옆에 흙막이판이 있었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을까요?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법 위반 여부 조사 예정입니다. 경찰은 동료 작업자와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안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엔 경기 용인에서도 50대 노동자 1명이 고인 빗물 등을 빼내기 위한 우수관 공사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면에서 3m 깊이에서 작업하던 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고 하체가 토사에 매몰돼 변을 당했습니다. 용인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의 한 석회석 제조 공장에서 40대 작업자 A씨가 30m 깊이의 석회석 분말 저장 탱크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2시간 반 만에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아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불송치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친부가 법정에서 범행 공모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고모 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남편 이모 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고 씨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는지 추궁하는 검찰의 질문에 첫 번째 범행이 있었던 지난 2018년에는 고 씨가 임신한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듬해 두 번째 범행 땐 낙태한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꼽히는 9.11 테러 22주년 추모식이 현지 시각 11일 뉴욕 맨해튼을 비롯해 미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추모식은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그라운드 제로 앞 9.11 추모광장에서 희생자 가족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22년 전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에 충돌했던 오전 8시 46분 타종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했습니다. 스페인 법원이 여자 축구 선수에게 강제 입맞춤을 했다가 사퇴한 루이스 루비알레스 스페인전 축구협회장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국가법원은 지난주 검찰이 루비알레스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및 강압 혐의에 대한 고소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타이완 공격 가능성이 커진다며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미국 외교협회 대담에서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이 경제 문제 해결에 여념이 없어 타이완을 침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한 데 대해 이견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이 심각한 경제 문제를 겪으며 시진핑이 더 큰 위험을 부담하고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가을과 여름 두 계절이 공존하는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도 선선함이 감돌면서 가을 기운 느끼기 참 좋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8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오늘 서울 낮 기온 30도로 예년보다 3도가량 높아 여전히 덥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충남 북부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한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21.8도, 세종 19.9도, 광주는 21.9도 등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광주, 대구 30도, 부산 29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때늦은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제주도에, 모레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이들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